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능 생활과 윤리 파이널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18쪽이고 그다음에 번호로는 143쪽입니다. 해당 학습 자료는 하단에 보이는 여러분들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롤스 분배적 정의입니다. 도덕적 성품과 행위 가치를 인정하지만 도덕적 성품과 행위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롤스 기본적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죠. 순수 절차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같은 이런 특정한 분배 기준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144번입니다. Y처죠. 분배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즉,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정의는 합법성과 공정성을 의미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덕을 포괄하는 덕이다. 그래서 정의를 완전한 덕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노직입니다. 147번.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국가를 주장을 하죠. 148번입니다. 롤스 분배적 정의. 앞서 얘기했듯이 롤스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고 이런 특정한 분배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149번 공리주의입니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에 형벌에 적용해야 한다. 자, 즉 이 말인즉슨 고통을 피하고자 하죠, 인간은. 근데 형벌은 인간에게 뭘 줍니까? 그렇지, 고통을 주는 거지. 그럼으로써 형벌을 가함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죠. 그럼 형벌은 뭘 가져옵니까? 그렇지.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벌은 일단은 악이긴 하죠. 그죠? 그 자체는 악이죠. 하지만 뭐예요? 필요한 악이죠. 그죠? 범죄인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이렇게 본보기로 삼게 함으로써 이렇게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죠? 필요악이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자, 형벌의 법칙을 정언명령으로 파악하여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한 선을 촉진하는 수단. 그러니까 형벌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뭡니까? 그 자체로 응보주 입장에서 정의 실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이익이나 여타의 그런 효과 때문에 유용성 때문에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칸트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죠? 범죄자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누군가가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 실현입니다. 즉 칸트는 응보주의 입장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는 정의 실현이다. 정언 명령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칸트 입장에서 형벌이 왜 정당하죠? 자, 왜 형벌이 정당하냐면 그 범죄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이 정당한 거죠. 그죠? 죄를 지은 자에게 응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정언 명령이죠. 그 자체가 정의 실현이죠. 즉 범죄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형벌이 정당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응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고,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뭐예요? 형벌을 가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불의죠. 그죠? 그러니까 형벌이 정당한 이유가 그 범죄자가 동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형벌이 부당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즉, 범죄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형벌이 정당하고, 혹은 범죄자가 동의를 안 했다면은 형벌이 정당해지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업명령 같은 칸트는 정업명령 입장에서, 응보주의 입장에서 형벌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업명령은 뭐예요? 여러분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칙인 겁니다. 다음 152번 공리주의 벤담이죠. 형벌이 산출할 해악이 형벌로 방지할 해악보다는 어때요? 그죠? 커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형벌이 가져올 이익은 어때야 돼요? 이익이나 가치는 커야 되죠. 그죠? 하지만 범죄자 입장에서 어때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형벌로 인한 손해가 커야 되겠죠. 그지? 형벌로 인한 손해가 커야지. 그죠? 만약에 형벌로 인한 손해보다 범죄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어때요? 즉, 만약에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를 친 금액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될 만약에 벌금보다 자기가 그지? 사기죄로 인해 가지고 내야 될 벌금보다 자기가 사기를 침으로써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어때요? 이렇게 약한 벌금을 주는 것은 유용한 형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로크입니다. 통치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면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로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죠? 저항권 인정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묵자입니다. 천하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겸의 교리죠. 그럼 묵자는 뭐 기억해야 돼요? 겸의 그죠? 교리입니다. 서로 무차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간의 이익을 나눠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155번 룰스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일단은 그 사회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 질서정연한 체제, 정의의 원칙에서 규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다면, 그런 부정의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정의한 법에라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의무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자연적 의무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156번 넘어갈게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 어떠한 법이 부정의하다면 어때요? 즉각 불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민불복종을 주장하는 대다수 일반적인 조건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소로는 다른 입장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157번입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는 위법행위지만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어때요? 시민불복종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적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체제를 침해하는, 위협하는 그런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즉, 민주주의 체제, 즉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그런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켜서 뭡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넘어갈게요. 룰스,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는 위법행위지만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서 어때요? 입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 도덕적인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과학기술 야스퍼스 하이데거가 주로 비교가 되는데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그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윤리적인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과학기술 요 파트에서 하이데거가 현대 기술의 특징을 닥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닥달하는 것이다. 닥달하면서 탈은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대 기술이 자연을 닥달해서 자연에 저장된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하려는 것을 닥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의 속성은 탈은폐예요. 탈은폐. 탈은폐라는 것은 만약에 땅 밑에 에너지 자원이 있으면 어때요?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탈은폐라고 하는데,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는 뭐예요? 그런 자연을 그렇게 보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런 자연 속의 에너지를 겉으로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기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채굴한다. 무리하게 에너지 자원을 채굴하는 것을 현대 기술의 특징으로서 닥달이라는 표현 혹은 탈은폐시킨다. 심각하게 탈은폐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대 기술의 탈은폐를 과거의 그런 농경사회에서의 기술의 방식과 비교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요나스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무조건적인 그 명령으로서 생태학적인 정업 명령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류 존속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즉 능력에서부터, 능력이 있다는 현 세대의 인간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도덕적인 당위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죠? 자, 정보윤리 파트는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밀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64번 칸트 넘어갈게요. 자연 파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반된다.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자연에 대한 의무는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라 이런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냐면 동물에 대한 자연이나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무, 간접적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싱어 환경윤리. 싱어는 도덕적인 고려 대상의 기준으로서 쾌고 감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쾌고 감수 능력이 뭡니까? 그래서 감각 능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감각 능력이 없는 동물은 도덕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테일러 생명중심주의죠. 모든 생명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봅니다. 해악금지, 불간섭의 의무,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 보상적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실의 의무를 뭐라고 표현해요? 또 신의 의무라고도 표현하고요. 성실의 의무는 뭐예요? 특히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자, 야생동물을 어떤 식으로 사냥해서는 안 되냐, 덫, 그 다음에 그물, 이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사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의무는 테일러가 기본적으로 동식물 다 도덕적인 고려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죠. 그래서 해악금지도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고, 불간섭의 의무도 모든 개별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상자. 하지만 성실의 의무는 뭐예요? 성실의 의무는 뭐와 관련된 의무냐면 야생동물과 관련된 의무라는 점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167번 생태중심주의자 레오폴드 도덕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흙, 물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뭐야? 레오폴드죠. 그래서 대지윤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흙, 물, 식물, 동물 등은 단지 자원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유교의 순자는 악한 본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교화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본성을 뭐예요? 유지해야 된다, 함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어때요? 그죠? 유지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자,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정리해 볼게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고 그 대신 공정한 절차는 있는 상황에서 있다면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정하다. 그 자체로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롤스는 이 순수 절차적 정의를 어디에 적용해요? 그죠?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는 상황. 원초적 입장에서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는 상황. 이때를 순수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롤스가 모든 상황에서 다 순수 절차적 정의가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지, 그죠? 있다면, 그죠?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른다면 그 결과가 상관없이 공정하다라고 보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 절차적 정의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니부어 집단에 대한 개인의 충성은 승화된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니부어는 요거와 관련돼서 뭐예요? 애국심을 굉장히 비판하죠. 그죠? 애국심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려고 하고 자국과 그냥 자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국심이 결국에는 뭐야? 다른 나라와 나의 집단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질돼요? 그렇지.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승화된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개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충성심, 그런 희생정신,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칸트 행복과 도덕적 행위가 양립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해지에서 비롯된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때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 그 자체를 뭐 도덕적인 행위만 하지 결코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나서, 도덕 법칙에 대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나서 그저 행복해지는 것, 이건 칸트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행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칭호입니다. 한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 이익관심, 평등한 고래 원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취급이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자,
고려를 또 취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롤스 노지 공통점 분배적 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가 뭐야? 개인의 권리를 소수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배 정의 원리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둘 다 절차적 정의가 입장에서 그죠? 공정한 절차를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정의롭다고 보잖아요. 근데 공리주의는 뭡니까? 그죠? 결과에 있어서의 분배 기준을 제시하죠. 뭐예요? 최다체행이라는 유용성의 원리라는 그런 공리 원리를 토대로 분배, 그런 특정한 기준을 삼아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뭐예요?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와 노직은 둘 다 분배 정의가 공리 원리는 분배 정의의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규범 메타 기술 윤리학은 모두 다 탐구 방식은 셋 다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75번 도가와 유교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도가 입장에서 타고난 본성은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죠. 자, 유교 입장에서 타고난 본성은 누가 줬습니까? 그렇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을 의미하죠. 넘어갈게요. 176번 공리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고려해 도덕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 이때 말하는 자연적 감정은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죠. 이거를 자연적인 경향성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뭐라고 해요? 악이다 라는 도덕 규범을 정립하고 있죠. 자, 불교. 자, 오온이라는 개념 정리해야 됩니다. 오온이 뭡니까? 그렇지, 5가지 무더기, 즉 모든 존재의 현상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변하는 것이다, 무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오온 또한 실체, 나를 구성하는 요소도 실체가 아닌데 나 또한 실체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또한 무상하고 무아한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도가에서는 성인은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연 안의 존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지, 다른 자연물과 뭐 더 우월하게 혹은 특별하게 편애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을 지프로 만든 개라고 본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질적공리주의자 밀은 또 자유론에 대해서 자유주의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유롭죠. 그런데 인간이 나는 그러면 자유로운 존재 안 할래, 난 자유를 포기하겠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하지만 난 자유롭게 살 건지 아니면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살 건지, 이거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시민불복 중에 보통 우리가 누가 나옵니까? 그렇지, 소로, 롤스, 싱어가 나오는데 드워킨도 연계교재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존재죠. 자, 시민불복 중의 근거를 헌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헌법의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불복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즉,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법이 헌법의 근거로 삼았을 때,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그죠? 헌법에 위반하는 법이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어때요? 그때는 시민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넘어갈게요. 사회계약론자 홉스입니다. 자, 커먼웰스 리바이어던 국가를 지칭을 하고요. 통치자를 지칭을 하죠. 자기 보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합의를 통해 국가를 수립한다라고 봅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뭐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 국가의 권력의 분립 없이 통치자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하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산물이죠. 그죠? 인위적인 산물. 그래서 통치자는 계약 맺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존재하지 않았고 뭐예요? 계약 이후에 추대되는 거죠. 그죠?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의지로 만들어서 추대된 자가 통치자, 즉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182쪽, 182번 롤스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자, 롤스는 사회를 이렇게 나누죠. 그죠? 정의 원칙에 입각해 의해서 규제받는 사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 혹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표현하고, 정의의 원칙이 없고 정의 원칙에 규제받지 않는 사회를 정의롭지 않은 사회 혹은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라고 표현하죠.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중에서도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무법국가가 있어요.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는 사회는 오직 거의 정의로운 사회밖에 없다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정의로운 질서정연한 사회 중에서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일단 시민불복종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로운 체제 안에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서정연하지 않은 이런 고통받는 사회나 무법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불복종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지,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혁명을 통해서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고통받는 사회나 무법 사회는 어때요? 체제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183번입니다. 공유된 정의관에 속하지 않는 영역들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롤스 같은 경우에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뭡니까? 그렇지, 정의의 원칙이죠. 공유된 정의관, 공공의 정의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즉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즉 공유된 정의관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공유된 정의관에 속하지 않은 영역들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그 시민불복종의 그 근거가 공유된 정의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유된 정의관에 속하지 않는 영역들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넘어갈게요. 싱어의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그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즉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묵자,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은 곧 의로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더라도 의로운 것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묵자가 유교와 상반되는 그런 주장이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요나스 일방적인 책임. 자,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책임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전적 책임은 사전적 책임. 책임 윤리할 때 그 책임은 그 일방적인 책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책임, 즉 현 세대
인간만이 뭐예요? 인간만이 오직 현 세대 인간만이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방적인 책임이다. 그러니까 비호혜적 책임이다. 그 현 세대 인간이 뭐예요? 미래 세대, 그 다음에 미래 세대, 그 다음에 자연, 네, 자연 동물의 동물을 도덕적인 책임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누구만 그저 현 세대 인간만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 책임이고 이것은 마치 누구에 대한 누구의 책임?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은 뭐 일방적인 책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윤리학은 계약적 책임이 아니라 비호혜적 책임이다. 그래서 계약적 책임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상호 간의 책임 혹은 쌍방향적 혹은 호혜적 책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요나스가 얘기하고 있는 책임 윤리의 책임의 주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즉 현 세대의 인간이기 때문에 계약적 즉 호혜적 혹은 쌍방향적 책임이 아니라 비호혜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외 원조 싱어입니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는 행복감은 기부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싱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공리주의 입장이죠. 최다책,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는 행복감은 기부의 동기가 될 수 있겠죠. 해외 원조 롤스는 국가 간의 부의 수준을 평등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부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부자 나라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나라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식의 원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부의 조정을 위해서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원조의 목표, 원조의 의무는 어디에 있어요?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 즉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2024년 수능 대비 생률 파이널 자료로 선생님이 총 38쪽부터 38쪽 중에서 19쪽까지 앞단원 내용 1강부터 8강까지 해서 8시간 동안 정리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 또한 여러분들 뒤에 학습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뒤에 자료 보면서 뒤에도 지금 19쪽까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내용 보면 뭐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이렇게 주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 블로그나 밑에 뭐 댓글을 통해서 질문할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되도록이면은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힘내서 수능 잘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